이 최근 재테크 시장을 점검할 때 5천 슬라, 12만 전자, 그리고 5억 비트까지 이 정도의 어떤 희망을 던져준 용어도 없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추천을 믿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이 후유증인데 생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좀 고려했는지 앞으로 좀 건전한 투자 방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우선 그 연휴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움직임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홍 앵커가 오늘 정식으로 첫 방송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난 연휴 기간에 새 정부 증시정책과 관련된 분이랑 비교적 오랫동안 현재 투자자들이 의외로 전문가의 말을 믿고 손실이 많이 기록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래서 실제로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정책을 맡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의 이게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재산 증식을 하시는데 굉장히 기여를 좀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난 연휴 기간에 저희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일이 있었죠. 비가 좀 풍족하진 않지만 비가 왔는데요. 저희들은 경제적 가치로 보면 한 20조 이상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거 현대경제연구원 추정하는 자료를 통해서 나름대로 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가치가 좀 부여해서 지금 투자 손실을 기록하신 분들이 좀 재산이 보존되거나 아니면 많이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가의 말들이 우후죽 성격으로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증권사의 자기 이익을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 방송을 통해서 경제 교육하는 것보다는 한국경제TV 같은 제3자 입장에서 이런 경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을 새 정부의 증시 정책과 관련된 사람을 건의했는데요. 사실 경제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세계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재테크 시장을 읽을 때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를 모든 것을 좀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마 5월 고용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외로 좀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급진적인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증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형적으로 변동성 증시를 보였던 것이 지난 주말 그다음에 오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가장 관심이 있던 것이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퍼먼 교수와 그다음에 윌러 페드 이사 간의 sacrifice relation에서 희생률 논쟁이 붙었던 것들 향후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페드 입장에서 양대 듀얼 맨데이터가 고용과 함께 물가 안정 쪽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캐서분께서도 전해주셨습니다는 10일 전에서 발표되는 미국의 CP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지금 6월 14일 페드의 회의를 앞두고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CPI 상승률 보면 3월이 정점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8.5%, 4월이 8.3%, 이번이 이제 5월 수치인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컨센서스를 해서 8.1이니 8.2니 아무튼 간에 지금 예상은 8.3%보다 나오게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두 달 연속 이렇게 개인 PCE 물가 지표와 함께 CPI 지표도 두 달 연속 하락률을 기록한다고 이렇게 보면 인플레 피크 안로는 굉장히 거세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증시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도 주말에 우리 CPI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5.4% 나와서 금융위기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추경호 부총리께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제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콜스 푸시 측면, 공급 측면이기 때문에 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기업이 좀 안 하라. 기업이 지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상태거든요. 안 하라 하는 측면에서
뭐 생산성 증대라든가 소비자 정가를 시키지 말고 거기에 세금 감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5월에 그 CPI 5.4%의 결과를 보면 수요보다는 공급 측, 예. 공급 측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급도가 떨어지는 수입 쪽에 사실 물가 상승에서 5.4%가 이렇게 나왔다 본다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우리도 환율 2.0 신환율 경쟁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원화를 그 절상시키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추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제안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원화 가치를 좀 절상적으로 유도를 시키는 것이 지금 측면에서 물가를 잡는 데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구체적 방법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론, 그다음에 경기 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acrifice ratio, 희생률 논쟁까지 계속해서 좀 불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의 미국에서 보면 증시와 관련해서는 인플레 피크한론, 경기 침체론. 근데 이 경기 침체는 오늘 대체로 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우리 그 캐스터분께서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민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80% 이상이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경기와 뭐 지표보다는 체감 물가가 굉장히 체감 경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보면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 또 하나 논쟁이 미국판 다보스 포럼에서 참석했던 사실 그 퍼먼 하버드 교수가 이제 sacrifice, 요번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미국에도 다보스 포럼에서 같이 참석했던 사람인데요. sacrifice ratio를 제시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좀 굉장히 향후의 물가 실업률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것이 이슈화되지 않겠냐 하는데 지난 주말에 이슈화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물가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는 잡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잡기가 어려운 걸 잡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희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페드 입장에서는 고용 부분에 희생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추정으로 보면 1% 낮추기 위해서는 6%의 실업률 증가를 희생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는 다른 부분에 희생이 많기 때문에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윌러 페드 이사가 지난 주말에 그렇진 않다. 자, 우리가 고용 지표에서 보면 4월 달에 실업률이 3.6%, 이번에도 3.6%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3월 달에 0.25%, 그다음에 5월 달에 0.5%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8.5%에서 8.3% 낮추는 데 있어서는 자, 실업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실업률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은 과거와 달리 빈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먼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 고용 부분에 희생이 그렇게 크지 않도 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관련해서는 10일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 sacrifice 이렇게 ratio 희생률에 대한 논쟁이 되면서 아마 이 부분은 자 피크한론 이건 지표 문제, 그다음에 경기 침체는 성장률 같은 지표 문제. 근데 요 sacrifice ratio는 정책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세계적 석학들이 모여서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올해 8월에 잭슨홀 미팅이거든요. 이때에는 이 sacrifice ratio가 가장 논쟁거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논박이 세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8월이 좀 기대가 되네요. 과연 이 희생론이 어떻게 좀 풀어갈지. 자, 이번에는 연휴 기간 동안 좀 문의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국내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소식들이 참 많았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의외로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새 정부의 증시 관련된 정책 당국자랑 얘기하면서 실상을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굉장히 실상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조금 고개를 드니까 다시 또 대형주를 저가 매수하라 체리픽하는 시각이 있었죠. 근데 사실 코로나 위기를 길게 본다면 이렇게 대형주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또 제도권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제 개인 속으로는 이름이 몇 면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항상 이 대형주를 추천하면 마지막 부분에 포머족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게 LG화학이라든가 LG 뭐 이노텍이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대체로 동학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10대 대형주들을 보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전부 제가 마이너스, 그것도 폭이 굉장히 큰데요. 그냥 시청자분을 위해서 마이너스 폭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부 마이너스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사태 심각한 것은 항상 이 포머족들은 자기 여윳돈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이라든가 영끌 비끌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에 보면 이렇게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증권사에 이렇게 신용대출 보면 변동금리가 많거든요. 지금 금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용대출 이자, 수수료 이런 부담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대형주의 주가 하락폭보다는 더 이렇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크다. 그래서 새 정부의 관계자 입장에서도 국민을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동학개미가 지금 한 2천만 명이 근접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경제 안정 차원에서 인플레를 잡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형주를 추천했던 진짜 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라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이런 투자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지금의 문제 심각성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뭐 미국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기술주를 좀 추천했던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건 사실 뭐 캐시우드, 돈나무니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좀 많이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의 정책, 증시와 관련된 정책을 하면 과거에는 국내 주식과 관련된 국내 증시와 관련된 정책권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안 된다. 이렇게 지금은 개인 투자가들도 미국의 주식을 비롯해서 해외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증시 정책을 할 때에는 항상 증시 정책도 좀 보험세계적 입장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도 건의해 주었습니다는 사실은 지금 서학개임 입장에서 가장 상징적이 뭐 테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빵주 이런 거 보면 아마 국내에 이렇게 대형주를 추천했던 대형주보다도 오히려 손실폭이 더 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아시겠습니다는 머스크와 이렇게 우드의 순환이라 하는 이 테슬라가 상징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많이 담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미 손실률이 마이너스 70%를 상대면서 그렇죠. 마진컬에 걸린 상황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조차도 트위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캐스터 분께서 트위터 인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런 입장으로 또 머스크가 또 다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인데요. 그 과정에서 뭐 테슬라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테슬라의 주가도 지금 한 710달러 언저리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과거에 트위터 인수할 때 주식 담보대출로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데 그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도 증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식을 많이 투자했던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그만큼 손실을 많이 겪는다. 비단 지금 홍께서가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많이 얘기했던 팡즈, 마가토 업종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업종의 수익률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상화폐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억 비트는 고사하고 이제 1억 비트도 사실 좀 어렵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가상화폐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정적인 것은 뭐 시청자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밸류가 없는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뭐 아주 경제 식견이 높은 김무슨 이렇게 회장께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코인과 관련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왜 회장님 경제 식견이 많은데 왜 코인 생각하십니까? 근데 모 은행에 속해 있는 증권사의 그 책임자께서 코인 투자해라.
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예. 제도권에 있는 것도 CEO가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그만큼 경제식견이 높으신 분들도 흔들리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뭐든지 투자할 때는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를 생각하는데 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밸류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회장님 투자하지 마세요 하는 입장을 견지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정 PD께서 보여주신 저런 문제다. 작년에 이런 K 무슨 회장 사장께서 추천했던 김 회장께서 추천했던 시각이 작년 11월 달인데요. 그때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가 넘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아까 정 PD께서 보여줬던 보면 반토막 됐죠. 예. 반토막 밑으로. 절반 밑으로 됐죠. 예. 그것이 지금의 손실이다. 근데 그 제도권의 CEO가 추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이렇게 증시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사람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51만 달러 갈 것이다. 그래서 워비트가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시리뱅크 같은 데에도 31만 달러 갈 것이다. 이런 것이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꼭 결정적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 여러 가지 2017년도 그랬고 이번에 테러라든가 루나 사건도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유증이 굉장히 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12만 전자, 5천 슬러 같은 대형주 추천 근거에 제시됐던 3대 슈퍼사이클 논쟁. 최근 들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3대 슈퍼사이클 얘기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원자, 뭐 12만 전자, 10만 전자에 근거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다음에 사실 원자재 관련된 사이클 이런 측면이 이게 되겠죠. 전부 그런 측면인데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홈캐스터 시청자분을 위해서 새벽에 굉장히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좀 많이 좀 잦아들었죠. 예, 잦아들었죠. 그런 상태가 바로 그렇다. 그게 3대 슈퍼사이클이 작년 상반기까지도 계속됐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자 3대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원자재, 반도체, 5G 그런 각도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슈퍼사이클 논쟁이 얘기될 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슈퍼사이클의 어감 정리를 보면 가격 상승세가 20년 이상 지속돼야 된다. 왜 이렇게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3대 슈퍼사이클을 그것도 제도권 증권사가 얘기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삼성전자가 12만 전자 간다. 비트코인이 1억 비트 간다.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00슬라를 넘어서 3000슬라. 그것도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홈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그 빈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3대 슈퍼사이클 관련해서는 가장 얘기가 많이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게 원자재 관련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공급망 부족이라든가 이런 측면. 근데 이 공급망 부족도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질병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수가 있는 측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지속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보다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병 문제 이런 것도 슈퍼사이클, 원자재 슈퍼사이클 나올 때 이 문제가 코로나 백신이 이게 개발되다 보니까 홈캐스터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송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난 그 3일 연휴 기간에 이렇게 보면 이제는 실외에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되는 사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전쟁 문제도 언제 끝날지 이렇게 아직까지 그 굉장히 불확실하긴 합니다는 전쟁이 또 내일 모레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불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공급망 부족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이 강만 선수의 이렇게 스파이크 속도에 비해서 슈퍼사이클보다는 슈퍼스파이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맞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이런 측면에서 가격의 흐름 가지고 동학개미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경제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이걸 가지고 그때 분위기를 편승해서 뭐 사라 이런 쪽은 결과적으로 보면 1년도 못 돼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하는 이런 것이 지금의 사실 그 사태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용어에 대한 정의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주가 상승 배경에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문제, 오늘도 반도체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반도체 가격의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작년 초만 해도 96,500 장중한 때 96,000원대 갔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주가가 저기 62,800원 얼마큼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죠? 그런 과정에서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를 이 방송을 위해서 사실 자세하게 점검해 드렸습니다. 점검해 봤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반도체 공급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아우타키 자급자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를 한국에 방문하면서 먼저 방문하셨습니까? 바로 삼성전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반도체 굵기에 나가면서 지금은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서 설비 투자 증설 문제가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이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지금 보면은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는 슈퍼사이클에 대해 공감이 될 만큼 부족한 상황입니다는 2024년 이후에는 너무 많은 국가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설비 투자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될 때는 공급에 대해서 과잉 구조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보고서도 되고 그것이 아마 삼성전자의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지 않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시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자, 일시적으로 균형이 흩어질 때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건 슈퍼스파이크 현상이지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그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그 현명한 동학개미 분들이 이제 결국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 지금 저가 체리피킹해서 삼성전자를 다시 사시오 증권사 보고서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동학개미들이 지금 10만전자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10만전자 갈 것이냐 10만전자 갈 것이냐 지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콩에 매주를 써도 증권사 보고서들이 콩에 매주를 써도 애널리스트들이 콩에 매주를 써더라도 그 10만전자 가기 어렵다 하는 쪽의 얘기는 10만전자 경우에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도권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신뢰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동학개미분들이 지금 심정이 아닌가. 그래서 종목을 추천할 때 그런 점도 잘 보셔야 되고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경제교육은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사 유튜브 방송들이 지금 증권 남보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공격 측면에서 이렇게 경제방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이해관계가 없는 거나 아니면은 교육부가 좀 주관해서 각종 그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 문제를 이렇게 해서 좀 균형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때는 이게 경제교육에 대해서 붐이 있었습니다는 이전 정부서부터 이 경제교육이라는 걸 쏙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좀 가리켜야 이런 문제가 자 전문가 홈캐스트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하지만 전문가다. 근데 저 말이 믿기냐 아니냐 최소한 판단할 수 있는 근데 증권사라든가 금융사에서 그 가이드 치냐 그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새 정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각종 증권사범들이 지금 이제 법무장관으로 오신 분이 굉장히 그쪽 분야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투자 문화를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 건전한 투자 문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짚어주셨는데 테슬라, 이 서학개미들의 가장 큰 관심 종목 아닙니까?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방송을 출연한 사람들도
3월 달에 1,100 갈 때 3,000슬라 뭐 이런 쪽의 얘기를 예. 제도권에 얘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데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는 710달러 되다 보니까 예. 3월 달에 주식 번호를 할 때 다시 한번 3.슬라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비면 지금 몇 프로가 떨어졌습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몇 개월도 안 되면 3개월도 만에 이렇게 손실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문제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주식 분할, 그다음에 트위터에 적대적 M&A 할 때 투자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저렇게 세계적 제1부가 될 만큼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으로 그 가치 문제, 우리가는 오늘 한국경제에서 무크지로서 ESG에서 다시 한번 해서 굉장히 반응이 높은데요. 그만큼 투자자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의 굵직굵직한 회사일수록 사회적 책임이 중시돼야 한다는 걸 반영해서 그렇게 ESG의 개정판이 그렇게 반영 효과가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ESG, 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ment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실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세계적 제1보호가 되면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객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 주식 투자했던 그 투자자를 생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토리를 좀 굵직굵 작년에 1분기에 더하스코인, 비트코인 사가지고 먼저 팔고 해서 저 3천억 중에 1,100을 비트코인 차익을 통해서 자기 실적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분기에는 저거 한번 비트코인에 성공했다고 해서 더지코인 개그림 그려가지고 또 한번 투자자를 올렸던 상태고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딱 1년 후에는 주식 분할을 통해서 주가를 띄우게 갈았고요. 또 적대적 M&A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반영해가지고 증권관리위원회 미국 증권에 반영되지 않는 요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입김을 반영하겠다.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위터가 정부의 규제다 보니까 이제는 인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인수 안 하겠다. 또 관련돼서 이렇게 한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테슬라의 기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안 했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무슨 자산가치 모형인가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런 시각보다는 사실 이 방송의 사회적 책임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주가는 이렇게 40%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새 정부의 증시와 관련된 그대로 유튜브에 규제가 없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중구난방 이쪽 저쪽 떠들까 하면서 그대로 방치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융 지식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떨어지는 분들의 이렇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을 생각하는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2천만 명 접근한 시대에 있어서는 이걸 좀 새 정부 입장에서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이 도덕적인 책임감 참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6월 달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향후 좀 살펴볼 좀 이벤트, 증시 일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10초 이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인플레 피크한 론, 경기 피크한 론, 실적 피크한 론 요거 좀 관련해서 보시고요.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자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중간선거도 BBA 통과가 이제 2분기에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공산당 대회 앞두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지금 연이 나오죠. 이런 그렇죠.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체크하셔서 6월 이후에 투자 전략에 좀 임하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하신 그 8월에 아까 전에 sacrifice 레이시오까지 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